이스라엘, 태양에 그을린 땅. 연중 355일 가까이 햇빛이 내리쬐고 강수량은 불과 수십 밀리미터에 불과하며 낮에는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치솟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농업 강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대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또는 이 나라에서는 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금지하고 미인대회 우승자들조차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이스라엘은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 천재들이 모여있는 하이테크 허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가장 이상하고 흥미로운 사실 15가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15번. 여성 군인이 많은 나라. 최근 몇 년 사이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들의 군 복무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들도 만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하여 약 2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까지 의무군 복무를 부과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제도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만 18세 이상의 유대인과 드루즈 여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성평등을 증진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대의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여성들은 군대 내의 다양한 직무에서 복무하고 있으며 전투 부대에서도 활약하면서 이스라엘의 국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성 군인들은 주요 도시와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 군인들은 전통적인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투 부대는 물론 최전방에서 멀리 떨어진 지원 부대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군대에는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이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이들 사이의 강한 동료애는 이스라엘 군의 전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성들의 군 복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4번. 무책임한 남편에게 8,000년 동안 벌을 내리는 나라.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과 아내의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국적에 상관없이 무책임한 남편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거주 중인 한 호주 남성은 전처에게 위자료 282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면 앞으로 8,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많은 외국 남성들이 유대인 여성과 결혼한 후 이혼하고 법원이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해 이스라엘에 발이 묶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법은 결혼과 아내의 권리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재무부가 2018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중 43%에서 아버지가 자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싱글맘들이 국가의 복지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싱글맘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 법원은 무책임한 남편들에 대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조차도 자국민에게 이스라엘에서의 결혼을 신중히 고려하라는 경고를 내릴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호주의 화학 분석가 노암 후퍼트 씨가 있습니다. 그는 2013년 법원 판결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스라엘을 떠날 수 없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각각 1,500달러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그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출장이나 여행, 그 어떤 이유로도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명시한 999년이라는 날짜는 실제 만기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행정 시스템에서 설정 가능한 최대 연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독특한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13번. 지나치게 마른 모델 전면 금지. 수년간 패션 산업은 지나치게 마른 모델들을 런웨이와 잡지에 등장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여성들에게 비현실적인 몸매 기준을 심어주고 결국 섭식 장애나 거식증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0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14세에서 18세 사이 여학생 중 약 2%가 섭식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신체 이미지 법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은 2013년 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체질량 지수가 18.5 미만인 모델이 광고나 광고 캠페인,
패션 출판물 등 모든 매체에 등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모델 에이전시는 지원자들에게 영양과 건강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법은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장려하고 섭식 장애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12번. 독특한 털 없는 닭. 더운 기후에서 육개닭을 키우려면 온도 조절을 위한 값비싼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와 농가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깃털이 자라지 않는 닭 품종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유전학자이자 가금류 육종 전문가인 아비그도르 카하너는 이른바 털 없는 닭의 창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하너 교수가 부자연스러운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했다고 추측하지만,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그는 깃털이 없는 목을 가진 자연 품종과 일반 육개를 선택적으로 교배하여 이 품종을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소개된 카하너의 털 없는 닭은 그 특이한 외모와 더불어 몇 가지 장점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닭들은 먹는 양이 적고 성장 속도가 빠르며 냉각 시스템 없이도 더위에 강하고 털을 뽑는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깃털이 없기 때문에 기생충, 모기, 피부 질환, 햇볕에 타는 현상, 그리고 온도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또한 수탉의 경우 날개로 균형을 잡지 못해 짝짓기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닭들이 등장한 지 20년이 넘도록 대중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닭들의 부자연스러운 외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이를 병든 과학의 증거라며 비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기존 닭들도 충분히 고통을 받아왔다며 더 취약한 동물을 굳이 만들어야 하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털 없는 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11번.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점, 사해. 이스라엘은 중동의 지붕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사이의 국경에 위치한 사해는 소금 호수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 특별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약 435m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초염도 호수입니다. 주요 수원은 요르단강이지만 이 호수는 물이 들어오긴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 사해의 표면 면적은 약 1060제곱킬로미터에 달했지만 강한 증발로 인해 그 면적은 급격히 줄어 현재는 약 6제곱킬로미터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해라는 이름이 죄 많은 땅과 도시들을 물속에 가라앉혔다는 역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이름은 사해만의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외부로 흘러나가는 수로가 없기 때문에 강한 증발 현상으로 인해 미네랄 소금이 고농도로 농축되며 초염도의 용액이 형성됩니다. 사해의 염분 농도는 다른 바다보다 약 8배나 높아 식물이나 동물이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특징 덕분에 사해는 특별한 장점을 가집니다. 바로 부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몰라도 물 위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특별한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사해는 높은 염도와 희귀 미네랄 덕분에 다양한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는 자연 스파로도 유명하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사해에 특별한 예술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외로운 나무입니다. 이 작품은 지역 예술가 일란 엘카엠이 만든 것으로 육지에서 가져온 나무를 해안에서 약 90m 떨어진 소금섬에 심은 것입니다. 엘카엠은 나무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일 노를 저 섬까지 가서 나무 뿌리 주변에 진흙을 덮어줍니다. 이 외로운 나무는 방문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사해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10번. 풍부한 이스라엘 요리. 이스라엘 요리를 이야기할 때 유명한 팔라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팔라펠은 병아리콩이나 잠두콩을 갈아 양념한 뒤 바삭하게 튀겨낸 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타 브레드에 신선한 채소와 참깨 소스를 곁들여 먹으며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이 음식은 완전한 비건 요리로 채식주의자는 물론 일반인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리는 전통 유대인 음식의 중동, 지중해, 북아프리카 요리에 영향을 더한 세련된 융합 요리입니다. 이러한 조화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하고
독창적인 맛의 향연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요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선하고 제철 재료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요리로는 병아리 콩을 곱게 갈아 만든 크리미한 스프레드 후무스가 있습니다. 후무스는 보통 피타빵이나 채소와 함께 먹습니다. 또 다른 인기 요리는 샥슈카인데 매콤한 토마토 소스에 달걀을 넣어 익힌 요리로 빵과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면 활기 넘치는 길거리 음식 문화도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분주한 시장 곳곳에서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9번. 세계적인 기술 강국. 이스라엘을 떠올리면 자원이 많지 않은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기 쉽지만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테크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지식, 혁신,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배움은 신성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시스템은 지식, 윤리, 창의성을 중시하며 호기심 많고 야망 있는 인재들을 길러냅니다. 이러한 탄탄한 교육 기반은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토대가 되었고, 이는 이스라엘 기술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유수의 기술 허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등이며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페이스북, 모토로라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주목하는 매력적인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과학 및 기술 연구 개발에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합니다. 2021년 기준 이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12%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 덕분에 이스라엘은 사이버 보안, 반도체, 통신, 헬스케어, 농업,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계에 큰 영향을 준 혁신적 발명품들도 이스라엘에서 탄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통신 산업을 위한 운영 및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암독스, 그리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이동식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첨단 해수 담수화 기술은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바닷물을 식수와 산업용수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8번. 폐수 재활용의 챔피언.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폐수 재활용률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전체 폐수의 약 75%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그 뒤를 스페인이 따르고 있습니다. 국토의 3분의 D가 사막인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폐수를 처리해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산업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중앙 집중식 처리 시스템으로 모아 정화합니다. 현재 100개가 넘는 국내 폐수 재활용 시설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은 샤프단으로 하루 37만 세제곱미터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수 처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자석 용액을 이용한 전자기 응집법이나 침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합니다. 전자기 응집법은 자석을 이용해 폐수 속의 기름, 세제, 염료, 중금속과 같은 유해 유기 물질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생화학적 시스템, 멤브레인 필터링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통해 폐수에서 독성 물질, 유기 불순물, 중금속 등을 제거해 깨끗한 물로 정화합니다. 이처럼 정화된 물은 마실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지만 현재는 농업 및 관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이스라엘이 물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필요한 총 투자액은 약 1,060억 셰켈비와 약 549억 9천만 달러사로 추산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전국의 민간 기업들이 자금과 기술 기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7번. 세계 유일의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이자 유대인의 국가로 건국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인구는 약 970만 명이며 그중 73.%가 유대인입니다. 아랍인, 주로 팔레스타인인은 20.8%를 차지하고 나머지 4.4%는 기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 인구 다수를 이루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유대인들은 3,8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살아왔으며 이는 민족과 땅 사이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관계로 여겨집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 제1성전이 파괴되고 로마 제국에 의해 제2성전마저 무너져 유대인의 99%가 추방된 이후에도 1%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대에 추방된 민족 중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국가를 재건한 사례는 인류 역사상 유대인이 유일합니다. 유대 민족은 자신들의 나라, 즉 이스라엘 국가를 되살려낸 것입니다.
전 세계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념과 민족적 결속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손꼽히며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인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귀환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종교적 갈등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두 민족 모두 서로를 침입자로 인식하며 고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6번,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 카르멜리트는 이스라엘 하이파에 위치한 독특한 지하 케이블 철도로 하이파 지하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노선은 카르멜산과 하이파 도심을 연결하며 1956년에 착공되어 195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최초의 카르멜리트 열차는 1959년 5월 22일 운행을 시작했으며 하루 약 2,400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카르멜리트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2023년 텔아비브 경전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유일의 지하철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단 1.8km이며 차량은 4량, 역은 6개뿐입니다. 단일 터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르멜리트는 산을 오르는 노선의 특성상 열차 내부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경사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첫 역과 마지막 역 사이에 274m 고도 차이를 감안한 설계입니다. 현재 카르멜리트는 역 주변 인구 밀도가 낮은 탓에 이용률이 예전만 못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터널을 확장하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번, 세계 최대의 비건 도시. 텔아비브를 방문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느낍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비건은 단순한 식단이 아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요. 유제품과 동물성 식품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지중해식 요리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건 국가라면 텔아비브는 그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비건 레스토랑이 도심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물성 식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 도시의 식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발달해 있습니다. 실제로 텔아비브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비건 친화적인 도시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약 15%가 채식주의자이며 5% 이상이 완전한 비건입니다. 이는 인구 대비 비건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텔아비브에서 가장 유명한 비건 식당은 당근 핫도그로 잘 알려진 미스 카플란입니다. 이외에도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맛도 훌륭한 다양한 비건 요리를 판매하는 푸드트럭과 노점들이 즐비합니다. 텔아비브에 3년간 거주한 푸드 칼럼니스트 캐렌 브라운은 이곳의 비건 문화는 그저 식단을 넘어서 하나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유제품과 동물성 식품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과일과 채소 중심의 지중해식 식단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텔아비브에는 400개가 넘는 비건 식당이 운영 중이며 대부분의 일반 식당에서도 비건 메뉴를 제공합니다. 또한 구조된 동물을 보호하고 돌보는 농장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도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4번, 이스라엘 땅을 밟고 땅에 입맞추는 이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처음 밟는 순간 허리를 숙여 땅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행동은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유대인과 그들의 고향인 이스라엘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대교의 대표적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자신의 저서 미쉬네 토라에서 이 전통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땅의 돌과 흙을 소중히 여기라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땅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땅으로 여기고 이를 지키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이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느끼는 충성심과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통은 단순한 종교 의식을 넘어선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처음 밟는 순간 여전히 땅에 입을 맞추며 그들의 뿌리와 신앙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3번, 예루살렘,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수도.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수도로 불리며 동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세계 3대 종교의 신앙이 맞닿아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기원전 4000년경에 건설된 예루살렘은 수많은 전쟁과 파괴, 포위, 침공, 재건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 흙 한 겹 한 겹마다 고유한 역사의 흔적이 담겨 있어 도시의 존재와 발전을 고스란히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은 흔히 세 종교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신성한 가치들이 얽히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특히 올드시티라고 불리는 지역은 좁은 골목길 사이로 세계적인 종교 성지들이 밀집해 있는 복잡한 미로 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다는 장소로 여겨지는 성묘교회는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입니다. 또 이슬람교에서 세 번째로 거룩한 장소인 아라크사 사원은 무함마드 예언자가 하늘로 승천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민족의 운명을 위해 기도하는 장소이자 가장 신성한 성지인 통곡의 벽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 속에서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신앙과 평화에 대한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지켜온 이 도시는 인류의 정신적 회복력과 끈기를 보여주는 산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 하나인 이스라엘 텔아비브 남쪽에 위치한 올드 야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의 봉어지로 활기찬 문화의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대 문서와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야포는 무려 7000년 전부터 항구로 기능해 왔으며 이는 고대 이집트 역사보다도 앞선 시기입니다. 이 도시는 히브리어 성경은 물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술에도 등장하며 고대 기록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야포는 유대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유대 로마 전쟁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올드 야포는 고대 도시 특유의 매력을 간직한 채 여전히 현지 어부들이 전통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곳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활기찬 마리나이자 인기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드 야포를 찾은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올드 야포 지구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붉은 벽돌집, 자갈이 깔린 골목길, 구불구불한 작은 골목들이 고대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 지역은 한때 이 지역의 상업 중심지였으며 지금은 다양한 즐길 거리와 문화가 공존하는 활기찬 해안 마을로 재탄생했습니다. 1번. 사라졌던 언어 히브리어의 부활. 이스라엘에서 가장 독특한 점 중 하나는 과거에 사라졌던 언어가 되살아나 오늘날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언어로 오랫동안 유대인의 일상 언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2세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된 이후 히브리어는 점차 구어체로서의 기능을 잃고 약 2000년 동안 종교의식이나 학문적인 문헌 속에서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세기 히브리어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선구자들은 유대인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공통 언어인 히브리어의 부활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일상 대화에서도 히브리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늘날 히브리어는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모국어이며 전 세계적으로 900만 명 이상이 이 언어를 구사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랍어와 함께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는 아니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유대인 인구의 증가와 유대인의 세계 각국 이주 덕분에 히브리어는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 1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유대인의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젠가 한 번쯤 방문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